금요일에 나스닥이 1.8%가 무너졌습니다. 다른 업종들은 보합세였는데 보다시피 기술주만 낙폭이 유달리 컸어요. 그래서 증시 자체가 하락했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반도체 기술주가 경기 민감주니까 이게 먼저 하락하고 증시가 곧 하락할 거다, 그래서 주식 팔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이번 거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표면적인 이유는 TSMC였었어요. 반도체 장비 납품 연기했다는 뉴스였는데 8월 발표에서 CEO가 했던 말을 빌려서 수요 둔화 우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반도체가 안 팔리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이 기술주 하락을 불러왔죠. AI만 잘 팔리고 나머지는 안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경기 침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하락한 거고, 저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라고 봐요. 우리는 주식을 하루 단위 주가 변동을 보고 기뻤다, 슬펐다, 오늘 올랐으니까 내일도 오를 거야, 증시는 앞으로 오를 거야, 오늘 떨어졌으니까 내일도 떨어질 거고, 증시는 이제 하락세야, 너무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쳐요. 시야를 좀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6개월간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동안 반도체 기술주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테슬라 49%, 구글 37%, 메타 46%, 엔비디아 72%, 그 외에도 30%, 40% 넘는 것들이 기술주의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급등하면 당연히 조정이 옵니다. 조정을 받고 나서가 문제인데, 그 다음에 추가 호재들이 또 나오고 실적이 잘 나오면은 주가가 또 상승하는 거고, 이제 호재도 없고 실적 성장도 더뎌지면은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거죠. 주도주라는 게 쭉 상승을 하다가 결국 한계가 와요. 상승세가 둔화가 되죠. 그러다가 조정을 받는 경우도 생기는 건데, 이럴 때는 다른 주도주가 탄생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업종이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는지 찾으려면요, 업종의 주가 변화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한 달 또는 한 주짜리 변화를 보는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주일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기술주가 내렸죠. 금융, 에너지, 원자재, 이런 업종들이 좋았습니다. 주가 상승세가 크지 않아서 이 업종이 주도주다 라고 아직은 말할 수 없는 상태인데 1, 2주는 더 경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업종들이 얼마나 언제까지 더 오를지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업종들을 투자해라 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 오르는지를 보면서 이해를 해보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행주는 최근 악재들로 인해서 하락이 있었고 반등을 하는 추세인 겁니다. 고금리가 오래가고 경기가 괜찮으면은 소비 지출도 살아있죠. 소매 대출도 늘어납니다. 미국 주택가격도 상승세고,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다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3%를 넘었는데 은행들의 보유채권 손실 금액이 더 커지게 되겠죠.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처럼 장기채 비중이 많은 은행은 타격이 심할 거고, 단기채가 많이 있고 그러면 타격이 좀 덜하겠죠.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 금액이 커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익도 커지고 있지만 손실이 커지면서 이익을 깎아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행주는 방금 말한 것처럼 장과 단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금리에서 이익 증가가 가능해요. GDP의 217%가 넘는 부채 비율이 미국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금리가 왔어요. 기업과 가계의 대출 이자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유동성 긴축을 한다는 거는 연준이 시중은행에게 돈을 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연준은 그러면 그만큼의 이자를 시중은행에 줘야 돼요. 이 금리를 역레포금리라고 하는데요. 금리가 올라갈수록 은행은 대출금리를 올리죠. 민간에서도 이익이 늘어나지만 연준에게 빌려주는 이자 수입도 늘어나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8월에는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로 110억 달러가 은행으로 들어왔어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들어오면요 132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170조 원이 연준에서 민간 은행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미국 정부가 은행에게 횡재세를 부여하자, 이런 말이 나왔던 거죠. 반면에 스티븐 킹 교수의 이자율 상승과 국내 총소득 관계 차트를 보면요, 고금리가 지속될수록 근로자의 소득을 깎아 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소득을 정확히 반대로 은행이 가져가고 있죠. 기업과 가게가 파산하지 않고 이자를 갚는다면은 은행은 오히려 지금이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정유주는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91달러 넘었는데 이제 100달러까지 9달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정유주 주가가 오른 거예요. 상황을 봤을 때 고유가 행진이 멈출 것 같아 보이지도 않죠. 사우디
사우디 감산, 중국의 뭐 경기 지표 회복 뉴스들, 역대 최저 수준인 미국의 원유 재고량, 상황상 좋을 게 없어요. 유가가 내리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의 경기가 침체로 빠져야 되는데 이걸 원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당장 그럴 만한 지표가 보이지도 않아요. 문제는 올해 유가가 $100를 넘으면은 물가가 다시 오르겠죠? 경기는 둔화가 되겠죠? 연준은 그러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 부르죠. 하반기에는 이런 뉴스로 겁을 주는 경우가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이런 낌새를 눈치챘는지 채권금리가 다시 4.3%를 넘겼습니다. 근래 들어서 최고점을 갱신했어요. 채권금리가 급등하면 채권 가격은 급락합니다. 채권을 보유한 곳들, 투자를 받아야 하는 스타트업들, 대출을 받아야 하는 기업들한테 부담으로 다가오겠죠. 작년 10월에 4.2%를 넘겼는데 이때 연기금 파산 위기가 왔었어요. 내성이 쌓였다라고는 하지만 4.3%를 넘기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부러지는 곳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술주에게는 다시 안 좋은 상황이 되겠죠. 그런 은이 지금 많이 올랐을 때 차익 실현을 조금 해두자, 그러면서 낙폭이 좀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낙폭을 가지고 주도주가 바뀐다, 이렇게 부르기는 어렵다는 말이 이런 거였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차익 실현 매물이 점점 더 강해지고 상황도 더 나쁜 쪽으로 바뀌게 되면은 기술주가 아닌 다른 쪽에서 주도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선은 하반기에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유가가 내려야 돼요. 물가도 내려야 되고 채권 금리가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기술주가 오를 수가 있겠죠. 최근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4%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5% 목표치는커녕 3% 경제 성장을 한다는 뉴스가 나온다 이러면은 증시에 악영향을 주겠죠. 작년에 워낙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았는데 올해도 낮게 나오면은 중국은 몇 년간 저성장에 빠지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부양책이나 정책으로 내년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발표가 없다면 원자재 가격 하락을 불러올 겁니다. 그러면은 유가 하락, 물가 하락, 채권금리 하락이 올 수가 있겠죠. 증시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게 기술주한테는 또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기술주한테 좋을 수 있는 다른 이슈가 또 있어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이러니했습니다. 원래는 반도체가 좋으려면은 중국 경기가 좋아야 되고 구매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중국을 배제해버리고 AI 때문에 투자가 늘어나면서 반도체가 좋았어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래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온 지표들을 봤을 때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시간의 문제지 금리 인상은 경기를 둔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을 빼고 나머지 물가는 잡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나름대로 또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뜨거웠던 고용이 열기가 더 올라가지 않고 멈추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좋은 신호들입니다. 하반기 증시가 위기 없이만 잘 넘기면은 내년에는 좋은 소식들이 많아요.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1% 정도는 인하할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좋을 거야 나쁠 거야, 그러면 내 주식이 오를 거야 떨어질 거야, 너무 예단하지 말고 조금 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내년 이후에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지 않겠는가. 그러면 올 하반기가 내릴지 안 내릴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내 포트폴리오가 너무 공격적이다 그러면 수비적으로 내리고, 내 포트폴리오가 수비적이다 그러면은 조금 더 하락하면 사서 모으지 이런 여유 있는 마인드를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떨어지면 내일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아버리고, 오늘 오르면 내일 오를 것 같으니까 또 고점 매수해버리고, 그렇게 사팔 하고 나면은 계좌가 풍부해졌느냐?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막상 돈은 못 벌고, 그 사이에 증시는 다 올라있고 비싸서 살 것도 없고, 그러면서 싼 거 없나 이러면서 찾아다니죠. 그때 나오는 말이 제2의 테슬라, 제2의 애플,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런 주식들을 사요. 보통 제2의 테슬라, 제2의 애플 중에서 주가가 우상향한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1을 사는 게 제일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난세의 영웅이 나옵니다. 시선들이 너무 주도주랑 빅테크에만 가 있는데 그동안 안 올랐던 업종들이 많아요. 지수는 꽤 올랐는데 주가는 옛날 그 수준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AI 때문에 오를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기술주가 가장 크게 오른 것처럼 이번 하반기, 내년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주도주도 그렇게 올 거예요. 여러분들도 준비를 해뒀으면 좋겠어요. 그런 업종들을 찾아서 미리 공부해두는 게 주식 공부라는 거고, 그렇게 공부한 주식들을 가지고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미리 사서 기다리는 거를 우리가 투자라고 부릅니다. 주식 투자를 올바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